화폐 수요를 보시죠. 화폐 수요는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화폐를 보유한다. 화폐를 보유하는 게 왜 우리는 그 중요한 문제로 다루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위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신용승수나 통화승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 현금, 예금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신용창조 지금 그 효과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통화승수도 낮아지고 그 신용승수도 낮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승수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화폐의 그 통화량을 조절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의 변화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유를 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통화량의 증가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 수요라는 것이 어떻게 그 정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그 차이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먼저 이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이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시죠. 이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실물 경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실물 부분에 투자와 저축으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자금 대부 시장에서 자금 대부에 대한 수요, 자금 대부에 대한 공급. 지금 자금 대부에 대한 공급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저축으로. 자금 대부에 대한 수요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지금 투자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요구하는 거죠. 빌리려고 하는 거죠. 남는 자금을 저축을 하는 그러한 민간이 있고, 지금 이 자금을 가져다가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가 일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지켜봐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저축을 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죠. 저축이 돼서 기업이 지금 그 자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른 어떠한 그 화폐에 대한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화폐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화폐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화폐라는 것이, 이 금융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움직이기 위한 어떠한 그 여건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실물 경제에 따라서 금융은 그냥 따라다니는 것일 뿐이다. 실물 경제에 그냥 어떠한 그 부속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울을 보고 내가 이게 실물이면 그 뒷면에는 금융이 있는,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저축하는, 이걸 우리는 실물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요것만으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전학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는 이러한 금리라는 것이 화폐 시장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자금이 있다면 이 자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배분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나는 현금을 보유할래. 현금을 보유하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화폐 시장으로 해석이 되고 이것은 채권 시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케인즈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배분을 한다. 어떻게? 채권에 그리고 현금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현금을 왜 보유하려고 해? 나중에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케인즈 학파가 얘기하고 있는 화폐 시장 이자율이 결정되는 요인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물 자산 교환에 필요한 어떠한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가장 빨리 지금 교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산, 현금입니다. 그죠? 이 현금, 이것을 가장 빨리 교환할 수 있으면서 자산에 대한 손해 없고 기간도 빠른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유동성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유동성이 낮은 것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손해가 없고 빨리 판매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걸 갖다가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부동산이 현금으로 와서 그래야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이 보게 되면 상당히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빨리 현금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손실을 보게 되면 됩니다. 안 팔린다고요? 팔려요.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근데 손해를 보기는 싫죠. 근데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럼 낮춰야 돼요. 근데 천천히 팔고 싶어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두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낮은 그러한 부동산, 유동성이 높은 그러한 현금. 또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보는 유동성은 지금 통화량의 양을 얘기합니다. 화폐의 양,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 현금이 지금 많아졌다, 유동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채권의 보유 또는 현금의 보유, 이 현금 보유하려고 하는 왜 이것을 선호하니? 왜 이것을 갖고 있으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 대한 수요의 목적은 채권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차이. 여기서는 완전 모든 것이 실물, 이쪽에서는 화폐 현상, 화폐 시장의 현상.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 지금 이자율이 결정되는 케인즈 얘기를 보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죠. 여기선 price of bond, 채권의 가격이죠. 채권의 가격은 무엇과 일치하는 그러한 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자율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율을 우리는 이 가격에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그러한 이자율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에 대한 수요를 가만 보다 보면 우리는 채권 가격이 높으면 채권을 안 사는 거죠. 채권 가격이 낮으면 채권을 더 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채권을 덜 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폐를 갖고 있을래. 이렇게 하는 게 되긴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점이 이 점과 매칭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채권 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너무 높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화폐를 덜 갖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채권으로 갖고 있으려냐 아니면 화폐로 갖고 있으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개의 시장에서 채권과 화폐 시장에서 균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그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자, 근데 고전학파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화폐에 대한 수요를 얘기를 할 때, 자, 화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명확하게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화폐라는 것이, 통화량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 규모가 만약에 100만큼이 있다. 국가 경제가 만약에 100조, 뭐 1000조라고 할까요? 1000조건 100조건 하여간 100만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0조의 지금 그 생산이 뭐 1년 동안일 거 아닙니까? 1년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하고 있는 이 한 국가 내에서의 생산량, 이 100조라는 GD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100조라는 그 생산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한 화폐량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화폐량이 100조가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팔고 그러면 화폐가 A로 여기서부터 계속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통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화폐량이 너무 작다라고 하게 되면 무지하게 빨리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통화량이 되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 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화폐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화폐 통화량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통화량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어떠한 그 통화량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총 거래량으로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으로 얘기를 해야 지금 이 유통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유통 속도라는 것을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유통 속도라는 것은 지금 총 거래하는 이 물가 곱하기 거래량 그리고 통화량 이렇게 나누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100조인데 통화량이 10이야. 그러면 유통 속도는 10. 이 10이라는 이 그 통화량이 10조라는 것이 10번 돌아야 100조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이다. 지금 유통 속도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유통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통 속도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발전되어져 있느냐? 금융이 얼마만큼 발전하여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많은 지금 화폐를 보유하고 다니는 관습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어떻게 보게 되면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 카드 지금
기능 뭐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카드도 안 갖고 다니죠. 핸드폰만 갖고 어디 가서 그 뭐 물건 사고 핸드폰 들이밀면 지금 계산이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래도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과연 얼마만큼 많이 갖고 다니느냐.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아니 이 사람들이 1970년대 얘기거든요. 70년대에 사람들에 대해 생각 그 관습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을 받죠. 주급을 받으면 이 현금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저금을 해요. 그리고 우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던 것이 지금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은행에서 인출을 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인출 행위를 하느냐. 이게 관습이죠. 이러한 관습, 늘 갖고 다니고 있는 또는 늘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지폐량은 사실은 습관상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 보면 가격과 거래량을 판매 측면으로 볼 수 있고 통화량과 유통 속도를 지출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MV는 이렇게, PT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측면과 지출 측면이 일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교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MV는 PT, 여기에서 총 거래량이라는 것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GDP로, 소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MV는 PY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지금 P 나누기 V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K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 K는 지금 이 마샬의 K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마샬의 K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 Y는 실질 소득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해 라고 하니 이것을 화폐 수요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화폐 수요라는 것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 K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폐 수요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래 라고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통화주의자들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여기에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지금 사회 간섭적인 어떠한 그 유통 속도만큼을 그 비율만큼을 이 사람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5만큼의 지금 그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다 쓰게 되면 또 나중에 5만큼의 지금 것을 갖고 있는 듯이 있는 그러한 행위를 볼 수가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폐 수요라는 것은 무엇의 함수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라고 하게 되면 사회 간섭. 사회 간섭을 우리가 어떻게 변수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거 말고 소득 이렇게 얘기하고 끝입니다. 여기에서 끝이었어요. 근데 케인즈가 보기에는 이거 틀렸다. 너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화폐 수요는 지금 말도 안 된다. 이자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니? 이자율의 영향을 받고
물가 수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니? 물가 수준의 기대, 미래의 물가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프리드만이 실증 분석을 합니다. 프리드만이 실증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 너네들 얘기대로 지금 이자율하고 지금 그 기대 물가 상승률 이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 그런데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수준 아니다. 이렇게 논문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증 분석이라는 것을 지금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봤더니 지금 이자율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쳐? 그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는 보여. 근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빠져나가는 그러한 구멍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실증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증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논문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였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끝까지 우기지는 않고 대신에 우리는 이걸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신화폐 수정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케인즈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를 가만 보게 되면요. 이 화폐에 대한 수요는 세 가지의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출을 위해서 지금 그 수요가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그리고 수익성 있는 자산의 투자를 위해서 보유하는 화폐 수요가 있다. 이거 투기성 투여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두 가지는 위에서 얘기하는 이 두 가지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근데 여기는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할 때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지출, 그러니까 계획하지 못한 어떠한 사고, 여기에 대비하는 화폐 수요 이런 것들 분명히 있죠. 뭐 자동차 사고라든가 갑자기 치과를 가야 된다든가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 늘상 있는 우리는 그 지출, 뭐 음식료품을 사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의류나 뭐 이런 것들을 루틴처럼 사게 되는 지출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는 화폐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어딘가에 은행 잔고에 넣어놓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화폐 수요는 이렇게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수요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케인즈는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전환하는데 손실 없고 시간도 빠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때 유동성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화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왜 화폐를 선호하냐? 유동성을 선호한다. 유동성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화폐의 수요 공급. 지금 이 고전학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줍니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 함정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채권 가격이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채권 가격이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최고치의 채권 가격은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이상 더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채권 가격이 있다면 이보다 더 낮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자율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이자율 수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화폐가 아무리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이 이자율에서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화폐 공급이 아무리 증가해도 화폐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화폐에 대한 공급. 왜 수직입니까? 이자율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해요. 중앙은행이. 그래서 화폐량이 이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화폐 공급이 결정이 되면 지금 이것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자율 변동 없다라는 거죠. 왜? 이보다 더 낮은 그러한 이자율을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에서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에서는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통화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은 변동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는 거죠. 주로 이자율이 낮은 그러한 구간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이자율이 낮아졌습니까? 정상적인 범위에서 떨어진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한다?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경기 침체기에는 지금 이자율을 낮춥니다. 이자율을 낮추는데 지금 아무리 이자율을 낮추려고 이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먹혀요. 근데 이 정도 구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완전 침체기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과열됐던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자율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열됐던 경기는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통화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이자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그 효과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통화 정책의 효과는 없으니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라? 재정 정책으로 가라. 재정 정책에 우위가 있다. 언제?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가 지금 과열되었다면 과열기에는 지금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 지금 이자율을 통화량을 늘리는 그렇죠. 과열기에는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 이자율을 높이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과열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케인즈가 설명을 했던 거였죠. 그죠? 이렇게 케인즈와 이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 그리고 이자율 결정의 차이에 따라서 통화량을 가지고 지금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경기 침체기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고전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MV는 PY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완전 고용 수준이라면 거기에 맞는 이 통화량이 분명 존재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완전 경쟁 수준에 못 미치는 이 Y가 YF보다 더 작은 이러한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통화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고 물가 수준 지금 완전 고용 수준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MV는 PY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미 완전 고용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이 유통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는 사회 간섭에 따라서 변하기 어려운 그러한 변수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 수준을 넘는 그러한 생산점으로 가기는 어렵고 물가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완전 고용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 Y가 항상 늘 완전 고용 수준 근처에 있습니다. 그죠? 완전 고용 수준의 GDP 이 근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있다라는 거죠. 그 근처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화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완전 고용 수준의 GDP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왜? 통화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통화량이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이것에 맞는 가장 적합한 통화량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적합한 통화량이 분명 존재한다. PY 이 경제 규모죠. GDP 물가 이것에 가장 적절한 통화량이 분명 존재한다. 얘는 지금 그 사회 간섭으로 일정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것이 분명 얘에 적합한 통화량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자율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자율하고는 상관없이 실물 경제의 이러한 그 거래를 위해서 실물 경제의 어떠한 그 생산 판매를 위해서 적절한 그러한 통화량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떠한 그 상태를 보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까지 다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화폐 수요였습니다.